월세방 사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월세방에 사는 남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빠,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약혼식장에 울려 퍼진 재벌딸의 냉정한 목소리에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랑 자리에 서 있던 김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7년을 사랑한 여자가 자신을 월세방 사는 남자라고 부르며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당신이 돈 좀 벌고 오면 결혼하자고 했죠. 근데 7년이 지나도 여전히 댄스 강사잖아요. 저 이제 지쳤어요.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약혼 반지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번엔 입장이 완전히 바뀐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7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댄스 동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연, 28세. 강남의 작은 댄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태연은 강남의 한 댄스 동호회 리듬앤소울에서 자원봉사로 춤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호회 연습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우아한 자세.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인데요. 박서연, 26세. SY그룹 박동철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재벌가의 공주님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 신입 회원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동호회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태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스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예상외로 춤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리듬을 정확하게 타고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태연의 칭찬에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벌가 딸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배경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오직 춤 실력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이 서연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호회 회원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땀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태연의 친구 민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저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연은 매주 목요일마다 동호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연과 가까워졌습니다. 춤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취향,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연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연 씨가 좋습니다. 혹시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호회 연습이 끝난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였습니다. 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태연 오빠가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댄스 강사와 재벌가 딸, 서로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교제 초기 6개월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동호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 대신 저렴한 분식집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영화관 대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았죠. 서연은 처음에는 그런 소박한 데이트가 신선했습니다. 재벌가 딸로 자라면서 항상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가게만 다녔던 그녀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3,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는 서연을 보며 태연은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난을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제 1년이 되던 날, 태연은 용돈을 모아 서연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은목걸이였죠. 태연으로서는 3개월치 용돈을 모아서 마련한 정성 가득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아, 1주년 축하해. 이거 받아줘.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이미 2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걸려 있었고 목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은목걸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오빠.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그 목걸이를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태연의 차였습니다. 15년 된 중고 아반떼.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시트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태연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오빠, 오늘은 제가 택시 부를게요. 왜? 내 차로 가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택시 타고 싶어요. 사실 서연은 친구들에게 태연의 낡은 차를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재벌가 친구들은 모두 최신형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태연의 어머니는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좌석 10개 정도의 소박한 한식당이었죠. 교제 1년 반이 되던 날, 태연은 서연을 어머니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박서연이라고 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어서 와요, 서연 씨. 많이 먹어요. 태연의 어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으로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작고 낡은 식당과 소박한 음식들만 보였습니다. 이게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구나. 이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서연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부모님이 까다로우셔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태연을 부모님께 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제 2년이 되던 무렵 서연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연을 동반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은 하는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었죠. 태연은 한 달 식비가 그 정도였지만 서연을 위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이 남자분이 내 남자친구야? 서연의 친구들은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태연은 유니클로에서 산 5만 원짜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응, 김태연이라고 해.
댄스 강사야. 댄스 강사? 아, 그렇구나. 무슨 차 타고 다녀? 아반떼. 중고로. 친구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재벌딸이 댄스 강사랑 사귀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친구들의 시선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점 태연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 2년 6개월이 되던 날, 태연은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3만 원짜리 꽃다발과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태연은 2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마련한 50만 원짜리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에게는 최선을 다한 선물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연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세방에서 사는 남편, 낡은 차, 시어머니의 작은 식당, 친구들의 시선. 오빠, 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내일 당장 뵈러 가자. 태연은 환하게 웃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 박동철 회장에게 태연과의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의 50평 펜트하우스, 아버지의 서재에서였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 누군데? 어느 집 아들이야? 최 회장 아들? 아니면 김 전무 아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 어느 회사 다녀? 회사는 아니고 댄스 강사예요. 순간 박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댄스 강사? 서연아, 정신 차려. 우리 딸이 어떻게 댄스 강사랑 결혼을 해?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돼? 재산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우리 서연이가 어떻게 자랐는데 월세방에서 살라고? 절대 안 돼. 박동철 회장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안 돼.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너만 고생해. 하지만 서연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태연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청담동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태연은 며칠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유니클로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사고 백화점에서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6시 태연은 15년 된 아반떼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태연은 경악했습니다. 50층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는 벤츠와 BMW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연이네 집이라고? 태연은 그제야 서연이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약혼자시죠? 저희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부가 태연을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명품 가구들로 가득한 실내. 어서 오세요. 박동철 회장과 그의 부인이 소파에 앉아 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와 교제하고 있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태연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동철 회장이 선물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작은 정성.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 말이죠? 순간 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맞춘 회장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김태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죠?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우리 딸을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까? 박동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곁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 월세방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까? 우리 서연이가 어떻게 자랐는데 그런 데서 살라고요? 순간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태연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닥쳐, 서연. 내가 뭘 안다고.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니? 박동철 회장은 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연 씨, 내 딸과 헤어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우리 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네 집에서 받은 모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것이 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부족한 모습 보여줘서. 오빠, 괜찮아요. 제가 부모님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얼마나 완강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서연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죠. 서연아, 내가 정결혼하고 싶으면 최 회장 아들이랑 해. 그 집은 우리랑 문벌이 비슷해. 아빠, 저는 태연 오빠가 좋다고요. 그럼 나하고 인연 끊을 거야? 그 남자 선택하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박동철 회장의 협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연 자신도 점점 태연과의 미래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한 이후 자신의 현실과 태연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도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도 그 댄스 강사랑 사귀어? 응. 진심이야?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사람이랑? 돈도 없잖아. 사랑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에이,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 되는 줄 알아? 나중에 후회해. 친구들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점점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태연과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명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였습니다. 서연은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예뻐? 응, 진짜 예쁘다. 그럼 사줄까? 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월급이 25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하나 사면 한 달 넘게 굶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아니야, 괜찮아. 안 사도 돼.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서연아. 여기서 뭐해? 아, 지혜야. 쇼핑하는 중이야.
친구 지혜는 태연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혜는 점원을 부르더니 방금 서연이 보던 핸드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단 3초 만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명품을 사는데 자신의 남자친구는 월급이 250만 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오빠는 잘못 없어요. 제가 문제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연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연의 부모님이 또다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서연아, 최 회장 아들 만나봤어?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라. 하버드 MBA 출신에 집안도 좋고. 아빠, 저는 태연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 그럼 당장 집에서 나가. 내가 그 남자 선택하면 재산도 한 푼 안 줘. 박동철 회장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태연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헤어지는 게 어때? 뭐? 서연아, 무슨 소리야?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압박도 심하고 친구들 시선도 부담되고. 서연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돈 더 많이 벌게.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 순간 태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게 내 본심이야? 미안해요,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서연을 설득했고 결국 서연은 다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약혼식 2주 전 서연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만류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 자신이 태연과의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월세방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친구들은 모두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시고 명절 때 어떻게 친척들한테 소개해?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혼식 일주일 전 서연은 친구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서연아, 진짜 결혼하는 거야? 응. 미쳤구나. 너 같은 애가 댄스 강사랑?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사랑이 중요하잖아. 사랑? 3년만 지나봐. 돈 때문에 싸우게 될 거야. 애 학원비, 생활비, 집값. 현실은 냉정해. 친구들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약혼식 3일 전 박동철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네, 아빠.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재산도 한 푼 안 줘. 나중에 후회해도 돌아오지 마. 박동철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태연과 약혼하고 몇 개월 후면 결혼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새벽 3시 서연은 친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너 후회할 거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을 봐. 하지만 태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랑 좋은 남편이랑은 달라. 가난한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혜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약혼식당일 아침,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태연 오빠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경험이 좋았던 걸까? 태연은 아침 일찍부터 약혼식장에 도착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민수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축하해. 정말 좋은 날이다. 고마워, 민수야. 나 정말 행복해. 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와 친척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았고 친구 몇 명만 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김태연 씨, 신부 박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박서연 씨, 신랑 김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순간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태연 오빠. 저는 오빠랑 결혼할 수 없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약혼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죽이며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방금 결혼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연아, 농담이지? 그렇지? 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태연 오빠.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연은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단상에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태연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우리 3년을 사귀었잖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서연은 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빠랑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월세방에 살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남편이 댄스 강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신부 지금 뭐라는 거야? 재벌딸이 가난한 신랑이 싫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저럴 수가. 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300명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내 진심이야? 네,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하객석 뒤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장 뒤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박동철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박동철 회장은 식장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급 250만 원으로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했죠?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0명의 하객 앞에서 완전히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차 좀 봤어요? 15년 된 중고 아반떼. 우리 딸이 그걸 타고 다니라고요? 집은요?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생활 하라고요? 박동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28살이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 딸 나이 26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태연의 어머니가 하객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태연이가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하지만 박동철 회장은 태연의 어머니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작은 식당 하시죠? 좌석 10개짜리? 그런 집안에서 우리 딸을 어떻게 모시겠다는 거예요? 태연의 어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것이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태연의 친구 민수가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철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오늘 약혼식은 취소됐습니다. 돌아가세요. 박동철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단상에 홀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을 사랑한 여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식장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고, 저 신랑 정말 불쌍하네. 재벌딸이랑 사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 30분 후 식장에는 태연과 그의 어머니, 친구 민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연은 단상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가난한 게 죄예요? 아니야,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았고 3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연과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나랑 사귀어 줄래? 좋아요, 오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겨우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태연은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을 모아서 산 반지. 그에게는 최선을 다한 선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부족했구나. 태연은 반지를 한강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혼식 파혼 이후 일주일 동안 태연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댄스 학원도 그만두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300명 앞에서 당한 모욕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태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미국 가려고 해요. 미국?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계속 그 기억만 떠올라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태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엄마, 고마워요. 태연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받아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한 달 후, 태연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매일 밤 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코딩을 배웠습니다.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태연은 작은 IT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고작 $2,000였지만 태연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김, 이 코드 정말 좋은데. 어디서 프로그래밍 배운 거야? 독학했어요. 혼자서 독학했다고? 매우 인상적인데. 태연의 실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5,000로 올랐습니다. 2년 차에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태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코딩에 몰두했죠. 김 씨, 좀 쉬어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동료들은 태연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3년 차 태연은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10배 향상시키는 기술이었죠. 회사는 그 기술로 큰 투자를 받았고 태연은 핵심 개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우리는 당신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연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년 차 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100,000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500,000로 넥스AI라는 AI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이건 바로 내 기회다. 태연은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 3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기업용 AI 솔루션 개발이었습니다. 첫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한 달만 더 버티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곧 찾아옵니다. 결국 5년 차 첫 번째 대형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구글의 협력사였죠. 계약금만 $1,000,000였습니다. 해냈다. 우리 드디어 해냈어.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년 차 넥스AI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AI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연간 $1,000,000를 넘어섰습니다. 김 씨, 포브스에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답니다. 포브스? 정말요? 태연은 30세 이하 혁신가 3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가난한 한국 청년에서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300명 앞에서 당한 모욕, 서연의 차가운 눈빛.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다. 7년 차
태연은 한국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넥스AI 코리어를 설립하고 서울에 본사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서울. 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 전 태연과 파혼한 후 서연은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재벌가 출신의 최준혁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은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남편 준혁은 바람을 피웠고 서연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았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합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박동철 회장의 회사 SY그룹이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건설회사였지만 잘못된 투자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적자가 300억입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부도날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박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찾아봤나? 국내 투자자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이혼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아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최준혁이랑 결혼 유지했으면 그 집안에서 도와줬을 텐데. 박동철 회장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혼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서연의 삶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이미 팔았고 지금은 목동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도 대부분 팔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니. 밤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7년 전 태연을 버린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한강공원 벤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태연 오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서연은 한 번도 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SY그룹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기업 넥스AI입니다. 넥스AI, 그게 뭐하는 회사인가?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고 우리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철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수?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네, 정확히는 전략적 인수합병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건설 부문과 그들의 AI 기술을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조건은?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넥스AI 한국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박동철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 그 사람 만나보자. 최선을 다해 협상 준비해. 며칠 후 넥스AI 한국 대표의 프로필이 도착했습니다. 박서연이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넥스AI 코리어 대표이사 김태연. 나이 35세. 실리콘밸리에서 7년간.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연? 설마.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이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 사진 속 남자는 분명 7년 전 그 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오빠가 저 회사 대표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월세방에서 살던 가난한 댄스 강사가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급히 아버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왜 그래, 서연아? 이 사람이, 제가 7년 전에 약혼했던 김태연이에요. 박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 댄스 강사? 그 사람이 지금 넥스 AI 대표라고? 네, 분명해요. 얼굴이 똑같아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7년 전 약혼식장에서 모욕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럴 수가. 박동철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태연 오빠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 기억하겠지. 300명 앞에서 당한 모욕을 어떻게 잊겠어? 박동철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그를 만나야 해. 회사를 살려야 해. 다음 주 월요일 SY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박동철 회장과 박서연 그리고 임원 5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넥스 AI 측에서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박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연이었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수트,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 옆에는 비서와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 AI 코리어 대표 김태연입니다. 태연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동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Y그룹 회장 박동철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의 시선이 박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서연 씨.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태연 오빠. 오빠라고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관계니까요. 태연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넥스 AI는 SY그룹의 건설 부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SY그룹의 재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SY그룹의 부채는 3천억, 자산은 2천억. 사실상 1천억 규모의 부채 초과 상태입니다. 6개월 내 부도 가능성이 85%로 분석됩니다. 박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SY그룹의 기술력과 인력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동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SY그룹의 지분 60%를 인수하겠습니다. 인수가는 500억입니다. 500억? 그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회장님, 지금 SY그룹의 시장 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500억도 저희가 미래 가치를 보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태연의 말에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수 후 경영권은 저희가 가져갑니다. 회장님은 고문으로 남으시고 실질적 경영은 저희 팀이 맡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3대째 운영한 회사인데 회장님 선택은 자유십니다.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시거나 6개월 후 법정 관리를 신청하시거나 태연의 차가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연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오빠, 아니, 김태연 대표님, 우리가 7년 전에, 7년 전 일은 비즈니스와 관계없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저는 오직 회사의 가치만 보고 판단합니다. 태연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회사의 미래가 달린 자리입니다. 박동철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원회의를 거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후까지 답변 없으시면 저희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연이 나가려는 순간 박서연이 급히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태연 오빠, 잠깐만요. 복도에서 서연이 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서연 이사님? 오빠, 7년 전 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오빠, 7년 전 박서연 씨는 저를 300명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월세방 산다고, 가난하다고, 댄스 강사라고. 그 모욕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일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코딩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 모든 게 박서연 씨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후회요? 그 후회가 제 7년을 돌려줍니까? 태연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주 후 SY그룹은 넥스AI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식 날 박동철 회장과 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7년 전 약혼식에서 태연을 모욕했던 그 회장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연은 차분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SY그룹의 최대 주주가 넥스AI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태연은 전 직원 앞에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1층 로비에 200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SY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김태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 약혼자였던 사람 아니야? 맞아, 7년 전 약혼식에서 차였다던데.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그때 차인 사람이 지금은 우리 사장님이네. 박서연은 뒤편에 서서 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200명을 이끄는 CEO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태연은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적자 부문은 정리하고 수익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대표님, 구조조정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 30% 감축, 사업부 5개 중 2개 폐쇄입니다. 임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면 60명을 내보낸다는 건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태연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60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술렁였지만 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동철 회장은 고문실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저렇게 변하다니.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미 경영권을 넘겼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박서연이 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서연 이사님? 오빠. 아니, 대표님.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7년 만에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대표님, 7년 전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300명 앞에서 가난하다고, 월세방 산다고, 거지 같다고.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만 자고 주말도 없이 코딩하고 영어도 서툰 채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모든 게 지옥이었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7년 전에는 제가 박서연 씨에게 구걸했지만 지금은 박서연 씨네 회사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빠, 복수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저는 단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난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요. 태연의 사무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저도 7년간 후회했어요. 매일 밤 그 약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후회요? 그 후회가 제 7년을 돌려줍니까? 아니에요. 돌려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태연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약혼식 이후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어요. 최준혁이라는 재벌 2세였죠. 부모님은 좋아하셨어요. 집안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바람을 피웠고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명품을 사주고 돈을 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건 박서연 씨가 선택한 삶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년 전 한강공원에서 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7년간 제 지갑에 있었어요.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재산도 많이 잃었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재벌 사모님이 아니게 되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동정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7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는 알아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저는 7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태연은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박서연 씨는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서연 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오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연은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7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전 약혼식장에서 모욕당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7년간 혼자 두고. 아니야, 아들아. 내가 성공하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태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확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하게 요리만 하세요. 직원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느 날 박서연이 우연히 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 태연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 오빠가 어머님을 위해 만든 레스토랑이구나. 서연은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연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연의 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태연의 어머니는 서연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7년 전 일,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태연의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7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코딩하고, 영어 공부하고, 전화할 때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그 모든 고생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서연 씨. 태연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난해서 미안했어요. 좋은 차도 못 사주고, 좋은 집도 못 마련해주고. 하지만 그게 우리 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연의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에 SY그룹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 부문을 정리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사업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태연의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태연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회장은 고문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운영하던 회사가 단 3개월 만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저 청년의 가치를 몰라봤어. 어느 날 저녁 박동철 회장은 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대표? 아니, 태연 씨. 한잔할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7년 만에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태연 씨, 7년 전 일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오만했소. 박동철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재벌 회장이 젊은이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했소. 월급, 집, 차.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했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이었는데 말이요. 박동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7년 전에 당신과 결혼시켰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당신은 이미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소. 회장님, 이제 와서 알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7년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는지, 왜 제 가능성을 보지 않았는지. 미안하오. 하지만 그 분노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박동철 회장은 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태연 씨.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직원 200명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인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SY그룹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회사 회장님의 따님과 약혼했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날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00명 앞에서 모욕을 당했죠. 서연은 객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성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SY그룹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이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오빠,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없을까요? 연인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로.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로 지내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7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으니까요. 알아요. 천천히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태연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SY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고 매출도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이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임원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태연의 리더십은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박서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오만한 재벌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은 7년 만에 옛날 댄스 동호회를 찾아갔습니다. 리드맨소울, 서연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태연 형님. 동호회 회원들이 태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들. 형님, 소문 들었어요. 대기업 사장님이 되셨다면서요? 그냥 운이 좋았어. 태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형님, 춤 실력은 여전하시네요. 춤은 평생 내 친구니까. 춤을 추는 태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닌 순수하게 춤을 즐기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넥스AI 본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 우리는 당신을 넥스AI 글로벌의 CEO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글로벌 CEO 제안이었습니다. 연봉은 10억 원이 넘었고 스톡 옵션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SY그룹 직원들이 있어.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안 정말 감사하지만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한국에 있어요. 미국 본사는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이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돈이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말입니까? 이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태연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SY그룹을 더 큰 회사로 만들고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박서연은 태연을 찾아왔습니다.
오빠 글로벌 CEO 제안을 거절하셨다고요? 네, 제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기회인데. 박서연 이사님, 제가 7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SY그룹 직원 200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진짜 가치입니다. 서연은 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7년 전에 제가 오빠의 진짜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맞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SY그룹은 이제 국내 스마트 건설 분야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태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직원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말단 사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럼요.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월세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다르세요. 다른 CEO들은 임원 식당에서만 드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가족이잖아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태연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태연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박서연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 전 명품만 입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소박한 옷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이사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과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서연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재벌가 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연은 어머니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태연의 집은 이제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 요즘 예약이 한 달치나 밀려 있어. 태연의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제일 행복해.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7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서연 씨. 어서 와요. 1년 전만 해도 냉랭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방문해 어머님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김치찌개 부탁드려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호호, 알았어요. 금방 해줄게요. 태연의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연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 일로 바쁘시죠? 그렇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요즘 일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그냥 직함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진짜 일하는 게 보람 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좋은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은 옛날 댄스 동호회 후배들을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춤을 가르치던 가난한 강사였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월세방에서 살았죠. 젊은 후배들이 눈을 반짝이며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저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300명 앞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욕당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주말도 없이 코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태연은 후배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좌절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한 후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후회하고 있나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선배님은 그 여자분을 용서하셨어요? 용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아프게 하니까요. 후배들은 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하세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진가가 빛날 날이 올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서연이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강의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정말 멋있는 강의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저도 후배들한테 강의하고 싶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주제로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태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후 SY그룹 창립 3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500명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SY그룹 가족 여러분. 2년 전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과연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라고요.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이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계 1위,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 말입니다. 태연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9년 전 저는 이 회사 회장님 따님과 약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날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9년 전 약혼식장에서 모욕당했지만 이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태연은 어머니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이사님, 서연이 놀라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9년 전 당신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도 변했습니다. 오만한 재벌딸에서 진심으로 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서이고 진짜 성장입니다. 태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회사,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한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일어나 태연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태연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9년 전 서연과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9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가난해서 무시당했지만 이제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계셨네요. 박서연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오빠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은 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오빠, 9년 전 이 자리에서 오빠가 저한테 고백했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좋다고 대답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을 제가 스스로 버렸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저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태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동료로, 친구로. 태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연 이사님, 우리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빠. 용서해 주셔서. 용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가려고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9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년 후, 김태연은 SY그룹을 한국 10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직원 2,000명, 매출 5조 원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박서연은 SY그룹 부사장이 되어 태연과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최고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여전히 태연의 집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은 매년 가난한 청년 창업지원재단에 100억씩 기부하며 자신과 같은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것이 김태연이 14년간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